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모르는 사람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 BJ에게 후원하는 남편, 외도일까?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도 재개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법률인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4월 25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바로 이 국민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또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한 날입니다. 법의 날인데요. 저도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 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우선 법의 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법의 날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그 제헌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제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날인데 법의 날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요. 법의 날에 만들어진 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초로 법의 날을 제정한 국가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1957년에 미국의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이 건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법의 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왜 하필 이제 그 4월 25일이 그러게요. 법의 날인지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5월 1일로 미국에서는 법의 날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는 이제 좀 냉전 체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데이라고 하죠. 5월 그쵸. 1일 날 노동의 날을 기념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그 공산주의에 대비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미에서 같은 날 5월 1일 날을 법의 날로 정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맞추어서 1964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을 했었다가요. 2003년에 오늘 4월 25일로 법의 날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왜 4월 25일로 바꿨냐면요. 그 4월 25일은 가보개혁 때 이제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근대적 사법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네. 예, 그때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4월 25일로 법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4월 25일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법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삶에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 네. 중에 이제 법률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네.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이제 법률에 제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이 찬성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 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된 법률안은 먼저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임소관위원회로 회부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상임소관위원회에서 심의 표결을 하기 전 그 사이에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런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10일 또는 15일 동안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법사위라고 하는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서 어떤 법률안의 체계, 어떤 작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일반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절차는 다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의결을 다 마치게 돼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송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15일 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이 공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양곡법이 그쵸.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재의결의 정족수는 좀 높아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쉽지 않네요. 예, 법률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곡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법률로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관 상임위 심사 이후에는 이제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이 일련의 쭉 과정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법이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과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심의하는 또 절차들을 여러 차례 거쳐야 되니까요. 정말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이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궁금증도 드네요. 우리나라의 이 최초의 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한서 지리지에 전해지는 고조선의 그 팔조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네. 8조법이니까 이제 법이 8가지 조항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거는 그 중에 이제 3개라고 합니다. 그 3개를 좀 소개해 드리면 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재산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추측한 조항들도 네. 있는데요. 소도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훼손한 자는 감금하고
뭐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뭐 부역을 시킨다든가 또 음란하게 한다는 태형을 처한다든가 이런 다른 조항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조선의 8조법. 굉장히 옛날에도 이렇게 법은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뭐 헌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있을 것이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이란 것도 이제 또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뉘어질 수도 있는데요. 뭐 네.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나누기도 음,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책에는 우선 법이란 것도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의 법이 있고 또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협의의 의미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법률 체계상 분류를 하면 제일 상위법은 헌법이란 게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어찌 통치 구조에 관련된 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법규 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행정입법의 하나인데요. 행정부에서 만든 법령이지만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런 법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자체 단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초구에 살면은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의 한정돼서 적용되는 또 자치법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자치단체마다 이제 뭐 구의회, 시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입법이 있습니다. 이걸 조례라고 하고 지자체 장이 제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자치법도 하나의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이제 뭐 조례와 규칙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법의 날을 맞이해서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싸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뭐 다름이 아니고 네, 뭐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그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사이버라는 그 공간에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차피 책 글과 글로 이제 그 상대방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논쟁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진행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 게시글에 이제 글을 이제 게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저를 뭐 기존에 저와 대화를 나눴다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공유를 한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제 해당 글에 와서 제가 쓰는 닉네임이 홍길동이라는 예를 들면 네, 홍길동이 자기 자신을 그 상대방을 차단을 했다. 그 차단된 그 당사자가 국어를 하는데 홍길동한테 방해가 된 거냐? 아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우선은 처음이라서 네, 네, 예.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어려운 상황에 이제 도와달라라는 글을 기재를 했으면 그 상대방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어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한 건가? 여기서 국어를 할 시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돈 벌러 가겠다. 그리고 네, 자기가 보기에는 한심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거든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우선은 고소를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제 정확한 제명을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그 네, 담당 수사관님한테 여쭤보니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 쪽이 더 크다라고 하셨고 어제 이제 그 고소인 조서를 꾸리고 왔습니다. 예.
우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떤 상황이신지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제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이제 사연은 들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죄명과 관련해서 뭐 네. 수사관이 뭐 이렇게 명예훼손에 가깝다, 또 이제 의뢰인께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은 표현을 보면은 뭐 명예훼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아픈 몸을 이끌고 뭐 구걸을 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다 해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것보다 이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특정성 여부가 제일 핵심 쟁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지금 고소인 조사를 받으셨나요? 네, 어제 받았고, 예. 그 특정성 일반인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한 5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네. 조사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를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든 그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해서 네, 어제 제출을 해보니 네. 저도 제가 언제 올린지는 모르는 네. 그 글이라든지 프로필에 제 연락처와 제 집 주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들 이런 게 네. 다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글을 보시더니 네, 특정성은 이런 걸 보고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예. 예, 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성이 좀 주로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란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실명으로 게시한 글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게시를 하셨을 거잖아요. 아이디 또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 연락처도 공개가 되고 집 주소도 공개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네, 온라인 그렇죠. 상에서? 예, 예. 그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해당 사이트가 네. 당근마켓이라는 사이트고 아,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원래 거기 이제 사이트 자체는 중고거래지만 네. 이제 거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따로 그 사이트 안에 또 그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위치가 제가 실거주하는 위치랑 그리고 그 실거주하는 위치에 해당 동네 그리고 그 뭐 반경 뭐 좀 길게 가면 한 10km 이내에 네.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곳이라서 저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닉네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보를 남이 볼 수 있고 그 정보까지 결합을 하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특정성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문제가 가끔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사실을 내가 다시 인터넷 같은 데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해자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이미 네, 그렇게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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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게 가해자 쪽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 내용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소를 상대방이 자기가 적은 글로 인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걸 저는 인지를 시켰고 그 인지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자기 했던 언행에 대해서 제스처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과 정반대로 이게 처벌이 된다고 이게 접수가 된다고 이런 식의 비아냥과
각종 그냥 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계속적인 이제 비하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추가적으로 저 네. 지수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그 증거물로 추가적으로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분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해자로 올리겠지만 네. 전혀 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뭐 그분을 비하를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네. 이런 부분에 제가 상처를 받았고 고소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그 발언을 듣고 제가 어떤 정신적인 피해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올렸 그분을 뭐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나쁜 식으로 이제 그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좀 비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처분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사 네. 종결 전까지 혹시 뭐 부족한 증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수사관한테 그런 거 이제 추가적인 증거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뭐 합의나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뭐 합의를 하자 뭐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이나마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현실로 해서도 했든 아니면 사이버상으로 했든 이 범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법에서는 이 부분을 범죄라고 정해 놓으시고는 네, 실상 처벌이나 이런 행위에서는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 확률의 퍼센티지가 현저히 진짜 너무 낮은 상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 제가 이 당근마켓이라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게 동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어제 제가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나온 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그 글쓴이 분은 제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 우연찮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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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까 그분한테 제가 왜 무슨 이유로 그런 내용을 적었냐라고 되물어보니 네, 어 제가 평소에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구직이 힘들고 그렇다 보니 이제 생활적인 여건이 많이 안 좋은데 네, 그 오히려 제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는 안 좋아 보였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고 눈으로 보일 만큼 움직이는데 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분한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뭐 네, 현실적으로라도 제가 그 사이버상에 적었던 내용들을 그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네, 본인이 잘못 생각하셨으니 사과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전혀 자기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못을 받고 처벌을 원하신다. 그리고 저 또한 저는 그 가해자분한테 그 피고소인분한테 돈을 원해서 이러는 건 아니다. 본인이 말을 하던 행동에 네, 책임을 져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우선은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그냥 네, 법적으로 처벌하는 걸로 네, 이 네, 말이 끝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법에서는 처벌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움직이다 보니 네,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계속 저는 솔직히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불어서 우선은 사람이 말 하나에
타인을 죽이고 살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셔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조차도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그분이 처벌을 받으면 저도 더 이상은 뭐 어떻게 그분한테 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라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처벌이 많이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네. 이렇게 안 된다면 네. 제가 그 담당 수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네. 네. 정신과 상담하는 그 주치의분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지금 방송에서도 이게 나가고 있지만 이게 확실히 처벌이 되지 않으면 저는 네. 그 흔히 뉴스에 말씀하시던 그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처벌이 안 된다 하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 자살을 하거나 죽을 경우 이게 언론화가 돼서 처벌이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상담자님 네. 어떤 상황이신지는 저희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좀 문제를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해보시고 또 추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알겠습니다. 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명예훼손적 발언과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다라는 것이 크셨던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며칠 전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에서 인터넷 방송 후원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보낸 정도가 아니라 한 여성 게임 BJ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후원하는 큰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저는 남편에게 몸만 함께 있지 정신은 온통 그 BJ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바람을 피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남편은 실제로 BJ를 만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다며 과장하지 말라며 되레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 유저와 가상 결혼식을 올리고 1년째 다정하게 채팅을 나누는 저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런 남편의 행동, 정서적 외도 아닌가요?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채팅도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께서는 우리 상담자분이 오히려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두 분이 하신 행위 중에 실제로 우리가 뭐 외도를 한다, 바람 피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에 딱 맞는 행동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외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제 그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 민법 840조에 보면 이제 재판상 이혼 원인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 1호 중에 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재판상 원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도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먼저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육체적이나 그런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뭐 어떤 정서적인 그런 그 유대 관계를 문제 삼아서 이게 외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판례는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반드시 육체 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뭐 부정한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수백만 원씩 후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만난 적은 없다,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 정서적 유대 관계라는 거는 상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남편의 행위가 어떤 그 BJ와의 상호적인 관계는 만약에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정서적인 유대 관계로까지 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 부인의 행위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 좀 더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유저와 어떤 결혼식을 올리고 뭐 꾸준히 이건 채팅을 했다는 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서 뭐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뭐 해외 사례기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가상 결혼식 올리는 게 좀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경우 뭐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외도를 한다 아니면 뭐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두 분께서 뭐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아직까지 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이혼을 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러면 유책 배우자가 이제 잘못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수집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연락한 것들을 좀 연락한 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면 되겠죠. 뭐 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근데 다만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네. 자칫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오히려 그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열람한다든가 뭐 이메일 같은 것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뭐 열람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뭐 비밀침해죄 이런 소지가 있고요. 그런데 또 최근 판례 중에 하나는 또 블랙박스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또 내가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몰래 설치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쵸. 음성도 녹음되고 어떤 행적도 녹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법 행위가 있으면 그 자칫 그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증거 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하시면 되고 그런 연락한 거 말고도 또 어떤 만났다는 증거는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요즘 어디 만나면은 또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 뭐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통신 내역 같은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수집하기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어떤 증거 신청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외도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에 그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뭔가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이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의 청구 원인은 뭐냐면 공동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가해자는 내 상대방 배우자와 이제 상간자가 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모두로 해서 상간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실에서 많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내 상대 배우자는 빼고 이제 상간자만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이제 그 두 명, 내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전체로 보아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공동불법 행위 때문에 이제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만약에 상간자가 전체에 대해서 배상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 공동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구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아예 상간자만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중에 전체 손해액 중에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이제 산정을 하여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것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혼 소송을 하면은 재산 분할하고 필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텐데,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제 보존 처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내면 이제 이혼 소송이 들어오고 재산 분할할 게 알기 때문에 네. 재산을 좀 은닉하거나 삼자명의 그쵸. 이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 처분,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거를 사전에 해놓고 본원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의하실 점은 이혼 청구 중에 아까 지금 이슈가 됐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할 때는 또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제한 안에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를 한번 해주면 다시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초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정말 영끌로 마련했죠. 입주 전에는 거의 한 달에 걸쳐 전체 인테리어 공사도 했습니다. 화장실, 주방, 방과 거실까지 전부 바꿨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층인 저희 집의 누수로 천장, 벽지, 가구 모두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수 수리와 함께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공사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고 굉장히 좀 부푼 마음이 크셨을 텐데 굉장히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집안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덜어는 이제 배관 같은데 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하다 보면 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누수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게 이 누수 원인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 탐지를 하더라도 누수 원인을 못 찾아서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로 인한 것인지 이제 먼저 좀 원인을 살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업체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뭐 아랫집까지 누수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 공사를 해달라. 그리고 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이제 이제 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한번 따져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전유 부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래층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소유자 또는 만약에 임차인이 그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다.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한 원인 제공은 또 인테리어 업체가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행사하시는 게 이제 상황에 적절한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사를 할 때 이제 대금을 몇 회에 나눠서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남은 대금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네, 뭐 다행스럽게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원인을 발견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인테리어 업체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와 그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누수 하자 보수를 하거나 또는 그거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런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하기 전까지 또는 손해배상 해주기 전까지 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실내 건축 공사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인테리어 대금 잔액 전부를 내가 거부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난감한 경우가 인테리어를 하고 난 직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런 걸 발견하면 괜찮을 텐데, 한참이 흘러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 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뭐 무한정 해줘야 될 의무는 없고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먼저 계약서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기간들이 보통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간 안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건설산업기법법 뭐 시행령 이런 데 또 규정이 있는데요. 이 인테리어 업체는 실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1년 기간, 1년 안에는 하자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년 안에는 하자 보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이제 아랫집에서는 이거 다시 공사를 해달라 라면서 이제 뭐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구에 따라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은 이제 그 구체적인 한번 증거를 한번 요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해 네. 상황에 대해서 뭐 그 사람도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피해액이 어떤지, 그에 대한 피해 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요구를 하셔서 그 액수가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에 발생한 그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업체 공사로 인해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업체 측에 또 문제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세 세입자인데요. 살고 있는 지역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7월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건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 옆집 전세 세입자는 주거 이전 비용을 못 받는다고 해요. 재개발 지역 모든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 비용을 받는 건 아닌가요? 또 주거 이전 비용 외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이제 세입자로 살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주거 이전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기존에 살던 집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를 주거 이전비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유자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실거주하는 소유자여야 되고요. 그 가구 원소에 좀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이제 한 2개월분 한해서 이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4개월분에 한해서 이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에 대한 공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는 최소한 거주를 했던 사람에 한해서 이제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이전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조합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조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제 청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아까 이제 정비계획 공란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상액이 확정되는 거는 또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네.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즈음에서 확정이 되니까 또 좀 어느 정도 기간 그때까지 좀 계속 거주를 하셔야 또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거는 좀 조합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은 주거 이전 비용을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이 옆집 세입자는 주거 이전 비용을 또 못 받는다라고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거 이전 비용 같은 경우에 모든 세입자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닌가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사안은 이제 여기에는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아마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분이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계속 거주를 안 하셨다거나 어쩌면 뭐 정비 계획이 공람되기 3개월 이전부터 사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네. 거주하신 분이 아니었거나 이렇게 좀 요건이 맞지 않으신 분이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주거 이전 비용을 이제 받으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가 세입자로서 또 다른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없을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네. 그 크게 생각해 볼 순간 이제 또 주거 이전비랑 별도로 또 이사비, 내가 실제로 뭐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전하는 비용, 요 실비로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일단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고 소유자가 실제로 이사 나간 그 세입자한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사비와 별도로 한 번 더 또 다른 명목의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영업손실 보상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내가 그 이주함으로써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통상 이제 4개월 범위 안에서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보증금은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보증금은 이제 내가 나가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이제 법령상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소유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연대 채무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보시고 소유자가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조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조합이 우선 보증금을 내어주고 조합이 나중에 그 소유자한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이전 비용 외에도 혹시나 뭐 실제로 이사비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영업 손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